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1장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장인 14장 신재생 에너지 발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들이 어떠했나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모든 수험생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들은 다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공부를 했을 때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출제 기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까지 최근 들어서 한 문제, 두 문제 내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파고들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발전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발전 배웠단 말이에요. 중요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 시험에서 20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나머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워낙 이 송전선로라든지 배전선로라든지 변전 과정, 자 이런 곳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다큐멘터리를 본다.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을 좀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신 뒤에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도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고 이것은 장점이 이거고 이것은 단점이 이거다. 저와 함께 좀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같이 시청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거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결과적으로 조금 더 좀 마음을 편하게 이걸 막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생각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14장이죠. 14장.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우리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바로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료전지.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떤 연료를 필요로 하냐면 자 이렇게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수소가 투입이 됩니다. 자, 수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 보세요. 수소가 이렇게 수소 이온과 여기 보시면 수소 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림 좀 안 보이실까 봐 미리 적어 놓은 건데 좀 더 뚜렷한 그림을 원하시면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 가운데에 수소 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서 이 전자는 전극에서 어디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이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공기극으로 이동해요. 공기극으로. 자, 그러면 그 공기극에 무엇이 들어와요? 이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것이 발생하겠어요?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럼 그 전류가 이 밖에 있는 산소 이런 것과 만나서 결국에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하게 되고요. 배터리와 달리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면 재충전이 없이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반응 도중에 발생되는 열이 있을 거잖아요. 열. 우리가 반응이 발생하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기 나름인데 온수를 이용한 급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난방 시스템에도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연료전지의 전기 발전 효율은 약 30에서 4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는 발전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 효율은 40% 이상으로 이 둘을 합치면 약 70에서 80%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연료전지인데 연료전지 구성을 한번 볼까요? 연료전지의 구성. 결국에 연료전지는 뭐냐면 화석 연료를 우리 수소를 포함한 연료로 바꿔주는 이런 첫 번째 계질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질기. 이게 뭐라고요? 화석 연료 또는 이런 천연가스 이런 연료들을 수소를 포함한 연료로 바꾸어주는 장치라고요. 이게 계질기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게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좀 구성을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거 밑에 지우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열회수 시스템입니다. 열회수 시스템. 이거는 단어에서 딱 느껴지시죠? 열회수, 즉 전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서 계질기를 예열하거나 위에 있는 이런 것을 바꿔주는 장치를 예열하거나 열병합 발전 및 난방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열회수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버터도 필요합니다. 인버터는 뭐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단위전지도 필요한데 연료전지 자체가 이 수많은 단위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위전지에서 전력을 소모하는 경우에는 셀당 이 정도의 전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스택을 쌓아 올려서 원하는 기전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성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우스를 좀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옮겨보면은, 자, 연료극에 공급된 수소는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이온은 다시 전해질을 통해서 공기극으로 갔었죠. 그렇죠.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외부 회로로 공기극으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공기극에서 산소이온과 수소이온 그리고 이 전자가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죠. 연료전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율이 높아요. 발전 효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약 한 70에서 8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력처럼 이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재생 에너지 다른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처럼 면적, 그러니까 뭐랄까요? 설치 면적이라고 할까요? 설치 면적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음.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공간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거죠. 효율성. 면적이 작은데 발전을 하는 거니까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발전 효율도 말하지만 이런 공간의 효율도 말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오염이 없습니다. 환경오염. 환경오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 화력발전은 어때요?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게 되고 질소산화물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적게 발생해요. 없다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거의 없고 우리가 그리고 악취라든지 아니면 오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것도 연료전지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의 장점 두 번째로 환경오염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전력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발전되는 효율이 일정합니다. 우리 연료전지, 단위전지를 계속해서 스택해서 우리가 발전을 했었죠. 기전력을 얻어내는 것처럼 발전 효율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소음이 없어요. 소음. 그러니까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의 단점입니다. 단점. 자, 촉매가 비싸다는데 촉매. 우리 대표적으로 이 연료전지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표적인 연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예요. 자, 근데 이 연료전지에서 촉매로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우리 백금을 사용합니다. 백금. 백금의 가격이 어떨까요? 비싸죠. 그래서 이 반응을 유발해주는 그 촉매가 이 백금을 사용하다 보니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백금을 사용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저가, 무공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왜냐면 촉매가 비싸니까 이런 에너지원도 좀 저렴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확보를 위해서 물의 전기 분해에 의한 수소의 조달이 따로 필요하다. 즉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고 이런 운송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운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유체 상태의 반응 생성물을 연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하겠죠. 이것도 그냥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꼽자면 연료전지가 부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식 발생 우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특히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는 제가 이렇게 장단점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장단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출제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좀 많아요. 발전 파트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단점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볼까요? 물이나 유기성 물질을 변환하고 생물화학적, 이거는 뭐예요? 미생물 및 조류를 이용한 것을 생물화학적이라고 합니다. 자, 화학적은 광합성 같은 것이에요. 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무엇을 생산하는데요? 수소를 생산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즉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수소 에너지가 우리 나중에 이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의 그 다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자동차, 지금 물론 수소 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좀 더 안정화되려면 보편화되고 기술도 안정화되어야겠죠. 자, 수소에너지의 저장 방법은 이 저장 방법의 큰 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에너지를 그냥 냅두는 게 아니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압축가스 형태고요. 두 번째는 액체 형태고요. 세 번째는 고체 형태. 아니면 네 번째, 지하에 저장하는 형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수소에너지의 저장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를 고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압축가스 같은 경우는 압축이 뭐예요? 결국에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는 거죠. 그렇죠? 고압으로 가스를 저장하는 형태로 에너지 소비가 적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액체는 대량으로 저장이 가능하지만 액체로 저장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많이 저장하니까. 안전성이 높은 것은 고체 형태입니다. 그런데 고체 밀도를 가지나 합금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비싸고 중량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고체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죠. 자, 지하 저장 비용은 적고 대량 장기간 저장은 가능하지만 이 지하에 저장하려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입지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에 좀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석탄 가스화 또는 액화 및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석탄 액화 및 가스화입니다. 이 위에 세 줄은 대표적으로 석탄 가스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석탄 가스화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석탄 등의 연료를 고온 고압의 가스화기에서 한정적인 산소로, 제한적인 산소로 수증기와 함께 불완전 연소 및 가스화함으로써 수소와 뭐가 만나요? 일산화탄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서 정제한 후에 어디를 돌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스 터빈을 돌리는 게 이 가스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기 터빈도 돌리는 것도 이제 되겠죠. 구동시켜서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기술을 가스화 복합 발전 기술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액화가 뭐냐면 액화는 가스화는 가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액화는 뭐예요? 액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석탄이라든지가 아니라 석탄을 휘발유 또는 디젤이 이제 경유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런 휘발유와 디젤과 같은 액체 연료로 변환하는 것이 뭐라고요? 액화라고요. 액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탄의 가스화는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로 만들면 배관망을 통해서 장거리 수송이 가능해지고요. 자, 이용 시 편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화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직접 액화와 간접 액화로 나뉘어지게 돼요. 직접 액화, 간접 액화. 여기서 직접 액화라고 하는 것은 고온 고압에서 이제 용매를 사용해서 전환시키는 용매 사용.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 액화라고 한다고요. 간접 액화는 뭐냐면 간접적입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석탄 가스화를 진행을 해요. 자, 석탄 가스화. 그 다음에 어떤 걸 이끌어내냐면 촉매상에서 액체 연료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촉매를 이용해서 액체 연료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을 간접 액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직접 액화, 간접 액화로 좀 나눠진다. 그 방법에는 보통 이렇게 좀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바이오. 많이들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도 막 나오고요. 신문에서도 나오고 기사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말 그대로 동물식물이죠. 자, 동식물이나 미생물 등과 같은 바이오매스 이런 종류들을 다 통틀어서 바이오매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부터 직접 얻거나 생물학적 아니면 화학적의 변환 과정을 통해서 액체 연료 또는 가스, 전기, 열 에너지의 형태로 이용하는 기술로 바이오매스는 태양 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식물체 그리고 균체와 함께 이를 먹는 동물체를 포함한 모든 생물 유기 등을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이오 에너지라고요. 바이오 에너지. 이 바이오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뭐 친환경적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나무로 땔감을 떼거나 아니면은 식물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이런 과정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게 뭐라고요? 바이오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는 이런 유기체 등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메탄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발생. 자,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면 어떤 것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터빈을 돌릴 수가 있겠죠. 터빈 구동.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거죠. 결국에 터빈을 돌리면 기계 에너지가 연결된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이 뭐라고요? 바이오 에너지의 간접적인 대략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생산 시스템이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이오 에너지의 단점입니다. 다양한 자원에 따른 이용 기술이 다양성이 추구되고 개발이 어렵다. 그리고 과도한 이용 시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대규모 설비에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알코올, 바이오 가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칭만 좀 기억을 하자고요. 바이오 에너지의 종류에는 첫 번째 바이오 디젤도 있고 바이오 알코올도 있고 바이오 가스도 있구나. 여기서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물학적인 산물에서 유래하고 뭔가 단어가 어렵죠.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식용 기름이라든지 해조류, 폐식용유 등의 여러 가지 원료를 에스테르화 반응으로 제조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유채나 콩과 같은 이런 유지작물이 있을 겁니다. 유지작물. 그쵸? 유지작물이 있어요. 유지작물이 무엇이 되냐면 여기서 기름을 뽑아냅니다. 기름.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유채유 정도가 있겠죠? 유채유 등. 자, 그 기름으로 하여금 무엇을 이끌어낸다?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이오 디젤이 되는 겁니다. 바이오 디젤을 우리가 에스테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과정은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여기서 넘어갈 때는 에스테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에 뭐예요? 바이오 디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채나 콩과 같은 이런 유지 작물에서부터 기름을 빼내서 디젤이 되는 그런 기름이 되는 그런 것을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바이오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바이오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전분 작물입니다. 전분 작물. 이거 뭐 곡류도 있고요. 아니면 옥수수 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전분 작물에서 보리라든지 옥수수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포도당. 이 전분 작물에서 포도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당화라고 합니다. 당분을 바꿔준다. 당분으로. 자, 포도당을 만들어내면 어떤 것으로 되냐면 이제 알코올성 발효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냐면 바이오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 알코올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탄올이거든요. 에탄올. 이게 뭐라고요? 바이오 알코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당화. 포도당에서 에탄올로 바이오 알코올로 넘어가는 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알코올 발효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가스가 있는데요. 바이오 가스. 자, 바이오 가스는 다양한 유기물이 메탄 발효에 의해서 바이오 가스로 분해되는 것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가스로 만들어주면 바이오 가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디젤은 기름으로 만들었고요.
알코올은 에탄올로 만들었고요. 알코올. 가스는 이제 가스로 만드는 건데 이거 어디서 하냐면 이제 뭐 다양한 유기체죠. 볏짚, 나무 이런 것들을 메탄 발효로 함으로써 가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명칭만 좀 잘 매칭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요 석탄 가스화, 석탄 액화 및 가스화의 장단점을 좀 추가적으로 적고 넘어갈게요. 장점은요. 교재 한 켠에 한번 적어보세요. 고효율이고요. 효율이 높다는 거죠. 고효율,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에요. 이게 이제 장점이었고요. 단점은 복잡한 구성이에요. 복잡한 구성. 그 다음에 저비용화가 필요합니다. 가격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비용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석탄 액화 및 가스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거죠? 이게 태양광 및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은 뭐예요? 이 단어에서 딱 느껴지는 것처럼 태양빛을 광전자,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태양열은 태양 뜨겁잖아요. 우리 태양빛, 여름에 태양빛 굉장히 뜨겁죠. 겨울에는 태양빛이 좀 따뜻하잖아요. 이 태양빛에 의해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태양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먼저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지죠. 그렇죠?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가 발생되는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발전 기술로 독립형, 계통연계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브리드 시스템부터 말씀드리면 복합 발전이에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다른 발전,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디젤 발전, 자, 이런 것과 어떤 거예요? 결합해서 하는 발전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예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를 합쳐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그렇게 좀 다른 것과 섞어서 하는 그런 타에너지원을 같이 이용하는 발전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복합 발전 시스템이다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계통연계형입니다. 계통연계형은 한전 측의 계통선이 들어오는 지역에 주택이나 빌딩 그리고 대규모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그런 방법을 계통연계형이라고 하고요. 자, 독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등대 아니면 도서 산간 지역 있죠. 자, 이런 곳에서 그냥 혼자서 독립해서 사용하는 그런 발전 방식을 독립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등대, 중계소 아니면 인공위성, 도서 산간 지역 이런 것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전선으로부터 인입선은 이제 수용가로 들어오는 선을 말하죠. 자, 인입선을 들어와서 전력량계에 연결돼 있고 분전반도 있고요. 분전반은 우리 뭐예요? 간선에서 들어와서 배전반에서부터 공급이 되어서 분전반으로 오게 되는데 분전반을 열어보면 배선 차단기도 있고 누전 차단기도 있게 되죠. 누전 차단기 이제 부하별로 누전 차단기가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PCS라고 해서 인버터를 거치게 됩니다. 인버터를 거치는 이유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기 위해서요. 냉장고, 세탁기, TV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태양빛을 받는 태양전지 어레이는 배열이죠. 결국에 태양전지가 연결이 계속해서 되어서 셀이 접속됨으로써 모듈을 구성하게 되고 이 모듈이 여러 개가 모여서 어레이를 결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태양전지의 구성이에요. 구성. 태양전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첫 번째, 태양전지 셀이 있을 것이고요. 그 셀이 직병렬로 접속되면서 모듈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요. 자, 모듈이 계속해서 배열이 되면 어레이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레이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인버터도 있을 것이고요. 더 적어보면.
인버터는 뭐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자, 그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직류를 우리가 태양전지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직류란 말이에요. 그 직류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예요? 교류로 만들어주는 것을 인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DC에서 AC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컨버터는 뭐예요?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을 인버터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축전지가 있습니다. 축전지. 축전지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축전지. 이게 사실 태양빛을 받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받고 나서 밤에도 써야 되잖아요. 사실 밤에는 근데 태가래요. 해가 떠 있나요? 안 떠 있나요? 안 떠 있죠. 그러면은 우리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낮에 생산을 한 것을 밤에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밤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에너지가 일종의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축전지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축전지의 목적은 뭐예요? 낮에 생산된 전기를 밤에도 이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그냥 보조발전기 정도가 있겠습니다. 보조발전기는 뭐냐면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장마, 뭐 눈이 엄청 온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발전이 불가능할 때 보조적으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보조발전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의 구성은 이런 태양광 발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전지의 구성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태양전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인버터와 축전지까지 하게 되면 이제 태양광 발전의 구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태양전지의 원리입니다. 광흡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흡수하죠? 태양전지에서 광을 흡수해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광전 효과가 되어서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가거든요. 그 전자가 튀어나가면 전하가 생성되고 그 전하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전하가 분리된 게 또 수집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좀 다르게 정리를 해보면 광전지가 이제 태양전지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광전지. 자, 광전지가 광전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기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전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력 변환 장치 PC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인버터인데요. 어레이로부터 이런 모듈이 모인 어레이로부터 출력이 되는 직류 전력을 뭐로 바꿔준대요? 교류 전력으로 변환을 해준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버터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버터가 결국에 전력을 변환하는 거니까요. 교류 전력 계통에 접속된 부하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잉여 전력을 계통의 역으로 흘려주는 역조류 기능도 어떻게 한다고요? 수행한다. 또한 계통의 이상 유무를 감지해서 보호 협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 변환 장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설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햇빛이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햇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뭐가 비싸는 거예요?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요. 그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발전 단가도 높습니다. 발전 단가요. 단가가 높고 그 다음에 햇빛이라는 게 유한한가요? 아니죠. 무한합니다. 에너지원이 무한해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겠죠. 친환경적이고 수명 또한 어떠면 약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명 또한 굉장히 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전지로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는 설치 면적이 좀 넓어야 됩니다. 커야 돼요. 매우 커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낮으며 흐리거나 눈비가 내릴 시에는 발전 효율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다고요? 보조 발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꼽자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 태양열 발전이에요. 태양열 발전은 이제 거꾸로 뭐예요? 여기를 열 에너지를 복사광선을 흡수해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 에너지를 어디로 이용하는 거예요? 난방, 건물의 난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급탕 시스템, 온수기, 발전, 각종 산업 공정 이런 것에 활용하는 기술로 중앙 집중형도 있고요. 분산형도 있고요. 독립형 시스템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이라는 것이 있고 분산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독립형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좀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축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조 보일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집 열기부터 집을 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열기는 열을 모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열기부터 여기 열 교환기까지. 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뭐예요? 집 열부가 되고요. 집 열부. 그 다음에 축열조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축열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 보일러 여기가 있는 요 부분까지 뭐라고요? 여기는 이용부.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자, 위에다 조금만 쓸게요. 이용부. 여기는 보조 보일러.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에 집열부는 뭐냐면 우리 태양빛으로 열을 모으잖아요. 열을 결국에 만드는 곳이에요. 만드는 곳. 그래서 집열부라고 부르게 되고, 축열부는 뭐냐면 여기서 만든 열을 저장해야 됩니다. 왜냐면 열이 발생한 시점이랑 이 부하가 사용하는 그 시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저장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저장하기 위한 축열부가 있어야 돼요. 그 담당을 누가 해요? 축열조가 하죠. 우리 축전지는 뭐라고요? 전기를 저장하잖아요. 이 축열조는 열을 저장합니다. 비축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용부는 뭐냐면 우리 여기 교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온수가 있고요. 온수. 여기는 이제 뭐라고 적혀 있죠? 여기는 급수. 급수가 축열조로 들어가게 되고, 어쨌든 온수 이쪽으로 가는 것은 결국에 이용하겠다는 거죠. 뭘로? 온수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온수로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난방이라든지 급탕 시스템을 이용하고 온수기를 가동하는 그런 곳으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태양열 발전은 집열부와 축열부와 이용부와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어 장치는 각종 이런 부서들을 다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화살표가 보통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제어 장치로 가서 구동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태양열 발전은요. 우리 난방 및 급탕 시스템, 온수기가 가장 최대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것이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죠. 어디서? 태양열 발전에서. 그리고 또 다른 설비에 비해서, 또 다른 설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비해서 이 설비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하고 저가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태양열 발전이라고요. 그래서 집열부는 태양열을 모으는 곳, 그리고 축열부는 부하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열을 저장하는 곳, 이용부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저장된 열을 공급하고, 부족 시에는 뭐예요? 이 보조 보일러를 사용해서 열을 공급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용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집열부, 축열부, 이용부,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명칭, 집열기, 열교환기, 제어장치, 축열조, 보조보일러,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약간 진짜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발전 파트가 약간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일종의 전문 그런 발전 관련된 책을 읽는 것과 같고, 우리가 근데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좀 수식이 많고 그러면 그 수식을 외우거나 아니면 수식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발전 파트는 어쨌든 한국어로 잘 쓰여만 있으면 우리가 저게 저 발전이구나, 저 발전에는 무엇이 쓰이고 어떤 것이 특징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태양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열을 모으는 태양열 집열판이 있을 것이고요. 열을 저장하는 축열부와 열을 바꿔주는 집열부에 있는 열 교환기와 열을 이용할 때 보조 보일러, 우리 만약에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때 공급해주는 보조 보일러가 있고, 이것들을 다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을 모으고요, 열을 저장하고요, 열을 전달하고요, 증기가 생기고요, 동력, 터빈을 돌리고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열 에너지의 장단점은 첫 번째, 무공해. 그리고 태양 자체가 무한한 양의 청정 에너지다라는 특징이고요. 초기 비용이 비싸지만 우리가 보수 점검도 용이하게 되고 설비도 간단하고 저가로 운전할 수 있다. 자,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특히 하루만 보더라도 낮에 돌릴 수 있지만 밤에는 못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모든 뭐 풍력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태양열, 태양광 이런 모든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보다도 이것을 구성하기 위한 설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무슨 별명이 있냐면요. 비효율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빨리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전기에너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장단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많이들 보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부도를 갔다 왔습니다. 대부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해변에 보시면요. 풍력 발전기가 크게 몇 대가 있어요. 한 5-6대 있었나? 7대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딱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커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와, 이거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빨리 돌아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천천히 도는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가까이서 보면 진짜 빨리 돕니다. 그래서 야, 저거 진짜 잘 지었다. 저거 대박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발전이 바로 풍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 부는 힘을 이용해서 회전력으로 전환을 하죠. 운동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전력을 발생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를 전력계통이나 아니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을 뭐라고 한다고요? 풍력 발전이라고 한다고요. 설치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어디서나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 이 어디서나는 바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풍력 발전은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육상 풍력 발전기가 있고요. 육상 풍력 발전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는 해양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육상 풍력 발전기의 첫 번째 종류, 그러니까 4가지 정도가 있게 되는데요. 이 명칭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리우스형이 있어요. 다리우스형. 다리우스형은 뭐냐면 수평축입니다. 수평축. 수직축이죠. 다리우스형은 수직축. 수직축. 이 수직축은 여기 설명드릴 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펠러형이 있습니다. 프로펠러형은 수평축이에요. 수평축. 자, 그 다음에 기어드형이 있습니다. 기어드형. 기어드형은 우리 증속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증속기. 증속기가 뭐냐면 속도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고 토크를 줄여서 만들어주는 그것을 증속기라고 하고 영어로 기어박스라고 하거든요. 그 기어박스가 있으면 기어드형,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어박스가 없는 형태인 기어리스형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생산되는 풍력 발전기는 이런 기어리스형도 존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 풍력 발전기는 땅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설치하는 거에는 4가지 정도가 크게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해양 풍력 발전기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노파일형이에요. 모노파일형. 모노파일형. 자, 모노파일형은 뭐냐면요, 여러분. 해안이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3개를 같이 그려볼 거예요. 자, 하나는 하나라는 거죠, 모노. 자, 여기 보시면 이 수직, 그러니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짐으로 한 겁니다. 이 바다에, 이 땅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런 풍력 발전기가 있다고요. 이게 모노파일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우리 트라이포드형입니다. 트라이포드형. 트라이포드형은 뭐냐면 다리가 3개라는 거예요. 이게 다리 3개이고 여기 땅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자켓형입니다. 자켓형. 자켓형은 이 단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켓형은 뭐냐면 이 철탑, 단어가 왜 자켓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철탑의 모양과 같이, 자, 이러한 구조물이 있고요. 이 해양에 바닷속에 이런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철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뭘 세운 거냐면은 이렇게 풍력 발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켓형. 그래서 모양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모노파일형은 하나 떠올리시면 되고 트라이포드는 3개 떠올려주시면 되고 자켓형은 나머지 이렇게 생긴 것을 자켓형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자, 풍차의 형식인데요. 회전축 방향에 의한 분류예요. 아까 전에 수직형 풍력 발전기가 있고 수평축 풍력 발전기가 있다고 했는데 자, 수직형 풍력 발전기는 뭐냐면 다리우스형이에요. 다리우스형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직형 읽어보시면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수직이래요. 회전축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을 이렇게 했을 때 회전축은 뭐예요? 이거죠. 만약에 회전을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회전축은 뭐예요? 이거죠. 이걸 기준으로 회전하잖아요. 이걸 회전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수직형 풍력발전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겨서요. 물론 형태가 다양합니다. 여기에 블레이드 하나 있고 이쪽에 블레이드 하나 있고 저 뒤쪽에 블레이드 하나 있고 이쪽에도 블레이드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불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여기서 불죠? 그러면 회전축은 이건데 바람은 이거니까 결국에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직형 풍력 발전기라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는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운전 가능하며 유지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평축 풍력 발전기는 프로펠러형이라고 부릅니다. 단어에서 딱 느껴지시죠? 우리가 해안가 가면 볼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네, 맞아요. 그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일반적이죠. 바람은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불고 회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회전축이 뭐예요? 우리가 입체 옆에서 봤다고 그리면 만약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회전축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바람 방향도 어디예요? 이거잖아요. 결국에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의 수평이며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이 높은 풍력 발전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정속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풍속에 관계없이 로터, 우리가 로터를 배우게 되는데 로터는 뭐냐면 이 날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터라고 해요. 회전자 같은 거. 자, 로터를 일정한 풍속에 관계없이 로터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 시키는 운전 방식을 정속 운전이라고 합니다. 단어에서 느껴지시죠? 보통 이제 계통에 직접 연결을 하고 역률 보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역률을 보상해주는, 그리고 도립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소프트 스타터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변속 운전은 변속한다는 거예요. 뭐를? 로터의 속도를 변속을 합니다. 근데 왜 변속을 하냐면 넓은 범위의 풍속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변속 운전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속도를 변동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출력 보시면은 제어입니다. 출력 제어 방식에 의한 분류. 자, 볼게요. 날개각을 제어하는 겁니다. 날개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날개와 날개 사이의 각을 날개각이라고 하는데, 자, 정격 풍속 이상에서 정격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전자의 날개를 조절하는 것을 날개각을 제어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풍차를 이렇게 풍력발전기를 출력의 제어 방식에 의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속 제어라고 해서 수동형 또는 능동형 제어로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명칭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전력 사용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통 연계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전력 계통에 연계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설비에 대비 효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비효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존의 전력 계통과 만약에 연계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발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안 불면 발전 못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계통이랑 연결을 했을 때 그러한 잘 발전을 못하는 그런 불안정한 발전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급 신뢰도에 문제를 끼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주는 방식이 계통 연계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립전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건데 2006년쯤 정도에 개발이 됐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 방식에 의한 분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풍력발전기의 구성입니다. 구성. 풍력발전기의 구성이에요. 첫 번째는 로터입니다. 로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날개. 날개를 우리가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블레이드. 결국에 이 블레이드가 바람을 받아서 회전을 하면은 바람이 가지는 회전, 그것을 기계 에너지로 바꾸고 그것이 어떤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이제 장치를 변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하여금 뭘로 바꿔준다고요? 변환하는 장치,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고 출력은 이 날개의 길이에 비례한다고요. 날개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날개의 길이가 길수록 어떻다고요? 비례한다고요. 무엇이? 출력이. 자, 그 다음에 나셀입니다. 나셀. 나셀은 풍력발전기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나셀입니다. 나셀. 여기가. 나셀이 풍력발전기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뭐 하우징이라든지 배트플레이트, 메인프레임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기어드형과 기어리스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원래 기어드형은 뭐라고요? 증속기가 있다고요. 근데 기어리스형은 뭐냐면 이 증속기가 없이 발전기와 로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기어리스형입니다. 그래서 이 증속기의 유무가 이 기어드형과 기어리스형으로 나뉘게 된다. 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나셀의 구조도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요행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평축 발전기에 사용이 되면 수평축은 뭐예요? 수평축? 우리 일반적인 풍력 발전 이런 거에 사용이 되며 풍향의 변화로 발생되는 에러 상황에 대응하거나 긴급 상황 시 로터의 회전 속도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바람의 방향이 항상 한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바람이 어느 순간 이쪽에서 불었다가 어느 날은 이쪽에서 불었다가 이러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 풍력 발전의 출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날개 그러니까 로터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로터의 회전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풍향에 맞춰서 바꿔주는 겁니다. 풍향에 맞춰서 블레이드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요 나셀을 회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요잉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타워는 풍력 발전기를 지탱하는 요 구조물을 말하게 되고요. 자, 증속기는 애초에 처음에는 느린 회전수의 큰 토크를 가진 풍력 에너지. 그런데 이거는 발전용 에너지가 아니죠. 발전용 에너지는 빠른 회전수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토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용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 발전기에 사용하기 위한 장치를 증속기, 있으면 기어드형, 없으면 기어리스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발전기는 동기발전기, 유도발전기, 권선형 유도발전기, 이중속도 극변환 발전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국에 발전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뒤에 단원별 기출문제에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수록해 놓았거든요. 자, 그 부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풍력발전 이런 출력이 또 나온다면 그 숫자만 바꿔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계산하는 법은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좀 지우고 보면은 첫 번째, 식이 어렵진 않습니다. P라고 하는 건 출력이고요. 2분의 1의 로우는 뭐예요? 로우는 공기의 밀도예요. 단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교재 보세요. 안 보이시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단위 최적당 뭐예요? 킬로그램, 공기 밀도를 말하게 되고요.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면적이에요, 면적. A라고 하는 거는 회전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면적 어떻게 구하냐면은 원이죠. 파이 R 제곱이 돼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 되는데 R은 뭐냐면 회전자의 반경입니다. 반경 단위가 뭐라고요? 미터라고요. R의 제곱에다가 뭐의 세제곱이에요? V의 세제곱이에요. V의 세제곱은 뭐예요? V는 속도입니다. 속도. 최적 아니에요. 속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풍력발전기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공기밀도 곱하기 파이 회전자 반경의 제곱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즈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뭐로 나온다고요? 와트로 나온다고요. 와트.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꼭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암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하실 거잖아요.
그쵸? 또 제가 암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잘 외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꼭 나오면 맞춰요. 한 문제 중요하니까. 자, 풍력발전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구성은 아까 전에 풍력발전기 구성에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크게 나눈 거예요. 풍력발전 시스템은 첫 번째 기계장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를 하는 제어장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게 이 풍력발전기의 좀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설정 및 운전하는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 구동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시상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양 에너지입니다. 해양 에너지 보시면 첫 번째 해양 발전을 볼게요. 해양 발전. 해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냅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해양 에너지는 뭐가 있어요? 조력 발전도 있고요, 파력 발전도 있고요, 조류 발전도 있고요, 해수 온도차 발전도 있어요. 자, 이런 해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듭니다. 전기 에너지로. 그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겠고, 그 기계적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와 또는 뭐 열 에너지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처로 가게 되는 거죠. 수용가. 뭐 양식장이라든지 그런 수용가 또는 이용처가 되겠죠. 그래서 해양 발전에는 조력, 파력, 조류, 해수의 온도차 등에 의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각각의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 그리고 조류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력을 이용하면 조력 발전, 파력을 이용하면 파력 발전. 파력은 파도입니다. 조류를 이용하면 조류 발전, 온도차를 이용하면 해양 온도차 발전 또는 해수 온도차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력 발전입니다. 하구라든지 아니면 만에 방조제를 설치해서 조수가 해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그 해수를 가둡니다. 그러면은 수차 발전기를 이용해서 그 가뒀을 때 수위차 있을 거잖아요. 물의 수위차.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조력 발전입니다. 즉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강하 운동 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장점은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발전 지점이 결정되면 해당 지점의 조위의 변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조력 발전의 특징이고요. 에너지원은 당연히 물을 쓰니까 청정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유효 낙차가 적습니다. 물을 가두더라도 어쨌든 낙차 자체가 적고 댐이랑은 비교되는 거죠. 그렇죠? 간만의 차가 커야 되므로 장소 선정이 제한적이죠. 간만의 차가 작다면 이거 장소 선정이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단점이고 건설 및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양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력 발전을 위해서 하구나만의 방조제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해양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류 발전입니다. 조류 발전은 조수간만이 뭐예요? 밀물과 썰물이죠. 자, 그런 조수간만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수의 흐름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조류 발전이라고 하고, 조류 발전의 장점, 단점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조류 발전은 댐이 필요 없어요. 갯벌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고요. 에너지원이 무한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무한한. 그 다음에 발전 지점을 선정하기 어렵고요. 조류 흐름의 세기에 따라서 발전량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조류 흐름의 세기가 약하다면 그만큼 발전이 덜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발전 지점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이제 조류 발전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파력 발전입니다. 파력 발전은 파도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말하고 소규모, 영구적, 친환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변동이 심하고요. 대규모 발전이 어렵다. 이 출력 변동이 심하다는 거는 어느 날은 파도가 많이 치고 어느 날은 파도가 덜 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초기의 제작비라든지 발전 단가가 비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해양 발전의 마지막이죠. 해수 온도차 발전. 온도차 발전에서는 해양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해면 표층의 해수. 여기는 뭐냐면 물이 있잖아요. 물에 이 표면의 온도가 있을 것이고 이 심해의 온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표면의 온도는 보통 어때요? 높죠. 심해는 어때요? 온도가 낮죠. 그래서 이 온도를 표면에 있는 해수를 고온원으로, 높은 온도의 그 원으로, 그 다음에 심층에 있는 해수를 저온원으로 해서 그 온도 차를 이용해서 사이클을 구성합니다. 열 사이클.
그 열 사이클을 구성해서 발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해양 온도차 발전 또는 해수 온도차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치 방식에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유식, 착저식, 육상 설치식 등이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온도차 발전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지열 발전 및 폐기물 에너지 볼게요. 여기 지금 단원이 잘 안 바뀌어 있죠. 자, 이거는 O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풍력 및 해양 발전이 아니라 지열 및 폐기물 에너지 발전입니다. 지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의 열을 이용한 발전입니다. 우리 땅의 열, 지하수나 물, 지하의 열 온도차를 이용해서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로 태양열을 흡수한 땅 속의 온도를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땅 속의 온도는 항상 웬만하면 일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 밖에 엄청 덥죠. 엄청 덥잖아요, 여름에. 그런데 여름에 땅 속은 어떠냐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땅 속 온도와 밖의 온도, 뭐라고 할까요? 대기 온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땅속 온도가 더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냉방, 시원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겨울. 겨울은 땅속 온도가 밖에 대기 온도보다 더 높습니다. 밖에는 막 영하까지 떨어지는데 땅속 온도는 그것보다 더 올라요, 온도가. 그래서 이때는 이 땅속의 따뜻한 열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난방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용한 것이 뭐라고요? 지열 발전이라고요. 그래서 직접 방식이 있고 간접 방식이 있는데, 직접은 터빈 구동에 필요한 이런 중온 또는 고온의 열원을 땅속에서 직접 꺼내는 거, 말 그대로. 간접은 안반층까지 시추공을 뚫습니다. 그 다음에 열원을 만들고 이 안으로 물을 넣어요. 그러면은 고온의 물이나 수증기로 만들어지겠죠. 그 열에 의해서. 그럼 지상의 터빈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열 발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경제적인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고장이 거의 없고 설비가 반영구적입니다. 그 다음에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없고요. 소음이나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동률이 높고 잉여열을 지역 에너지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요. 지형 지물상 시공이 어려운 장소가 있습니다. 땅에 침전이 있을 수 있고 땅속 상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열 발전의 장점, 단점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나오기 편하겠죠. 왜냐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단점은 그냥 책 읽는다 생각하시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폐기물 에너지. 자, 폐기물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활용한 거. 예를 들어서 폐식용유가 아니고 폐유 또는 폐타이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폐윤활유,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재생에너지, 즉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 처리해서 생산한 고체 아니면 액체, 그리고 기체 연료 및 이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뜻한다. 자, 여기서 이 고체라는 것은 뭐예요? 폐타이어가 되는 것이고요. 고체는 이제 폐타이어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폐기물이죠. 그 다음에 액체는 폐윤활유가 되는 것이고, 기체로 되는 것은 이제 폐타이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열이에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고체. 자, 그 다음에 이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말을 했고, 자, 폐기물 에너지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종류만 알자고요.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보통 보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폐기물 에너지화 방법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형 고체 연료가 있고요. 고체 연료화입니다. 보시면 폐합성 수지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분리하고 건조한 후 고압으로 압축하여 제조. 여기에 고체에 해당되는 게 폐기물이라는 것이죠. 유화, 이건 액체 연료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어떤 거를?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 타이어 등 고분자 폐기물 등 열분에 의한 오일화 기술,
폐윤활유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스화입니다. 가스화는 기체 연료화인데 폐기물을 반응기에 투입하고 고온의 공기와 수증기를 통해 가스를 발생. 이것도 있고 아니면 폐타이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에너지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인 폐기물 가격이 저렴하고요. 처리비를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죠. 처리해주면 돈 받잖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같은 환경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죠. 왜냐면 그냥 태우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폐기물 에너지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문화나 산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처리 및 기술 및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단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열회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폐기물 에너지는 열회수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공학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풀면 정말 이론은 기본 강의도 있었고 심화 강의도 있었는데 이렇게 심화 강의까지 잘 무사히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 강의를 수강하신 여러분에게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은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고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만 집중적으로 끙끙대면서 오랫동안 매달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서 쭉쭉쭉 우리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도 교통 정체가 꽉 막히잖아요. 차가 뭐 누가 앞서가는 차가 멈추면은 거기 뒤에 오는 다른 차들도 다 막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배울 때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에 막혀서 뒤에 할 내용들을 다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막히는 것은 막히는 대로 그냥 두고 다른 길을, 지름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전력공학을 여러분께 좀 재미있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한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있을 필기 시험도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